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마생투 채널의 커뮤니티 제가 좀 보고 있는 자료들을 간단하게 좀 공유할 만한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쭉 최근에 또 올린 거를 제가 가능한 정례적으로 좀 랩업 세션을 좀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최근에 올렸던 거 한번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이 자료는 최근에 이제 나스닥의 나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어떤 슬라이드냐면은 스몰캡 대비해서 나스닥의 상대 퍼포먼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 대비 상대 퍼포먼스가 한 8배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중소형주 대비해서 나스닥 대형주가 올라갔던 적이 언제였냐면은 IT 버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그냥 제가 뭐 나스닥이 간다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스몰캡 대비해서 나스닥이 극단적으로 지금 강세를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수준이 2000년 IT 버블과 비슷하게 한쪽에 쏠림 현상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거는 이제 BOA 메릴린치 자료입니다. 요 메릴린치 자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일부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했는데 뭐 잘 아실 겁니다. 7개 종목이 나스닥 중에서도 7개 종목이 완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간단히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연초 이후에 보시면은 요 날짜 기준으로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만든 자료니까 S&P 500이 9.9%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는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버스, 테슬라인데요. 이렇게 작게는 한 38%, 엔비디아 금년에 172% 올랐네요. 그리고 테슬라는 한 68% 올랐고, 그래서 요 가장 초대형 IT 종목이 금년에 평균 57% 올랐네요. 무지무지하게 올렸군요. 그리고 반면에 S&P 500인데 이 7종목을 제외한 493종목은 2.5%밖에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어요. 그죠? 그런 거고. 근데, 얘네들의 시가총액을 좀 환산해 보면은 요 7개 종목이 전체 S&P 500의 2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목은 7개밖에 안 되는데 전체 시가 S&P 지수의 비중은 한 27%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제 요 날짜 기준으로 9.9% 올랐는데 이 9.9% 오른 거에 컨트리뷰션 요 7개 종목만 반영했을 때 시총 계산해 보니까 8.8%예요. 나머지 종목은 1.1%밖에 안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 주가 지수가 한 10% 정도 올랐는데 20% 오른 거에 한 9%는 그러니까 그 지수를 7개 종목이 다 올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다수 한 490 종목 이상은 거의 플랫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좀 객관적인 어떤 시선을 유지하자는 차원의 말씀 좀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밸류에이션 한번 볼게요. 현재 S&P 500의 전체 밸류에이션은 19.3배입니다. 참고로 S&P 500의 20년 평균 밸류에이션은 16배 정도입니다. 그보다 비싸죠. 자, 그런데, 빅7만 볼게요. 그 빅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쭉 있는데, 최근에 화끈한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 47.6입니다. EPS, 포워드, 여기서 말한 건 포워드 EPS입니다. 향후 12달간의 어닝을 반영한 EPS인데 47.6배죠. 테슬라 안 볼까요? 테슬라 56.2배입니다. 거의 엔비디아가 테슬라 레벨 정도로 많이 비쌉니다. 그죠? 어닝 대비 많이 비싸다는 거 객관적이고, 그래서 가장 이제 초대형 IT 7개 종목의 평균 포워드 EPS가 30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93종목은 15.9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15.9배가 과거 평균 정도의 EPS의 평균 정도에 와 있고 나머지 7개 종목은 30배라서 객관적으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간다 간다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 7개 종목은 상당히 이제 고평가 밸류에이션상 PER 기준으로는 꽤나 비싼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시켜드립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은 좀 많이 부진합니다. 한국 시장도 여기 영향권에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오늘 이 자리는 없지만은 우리가 최근에 중국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중국의 제조업은 완전히 플랫입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반면에 중국의 리오프닝 덕분에 회복되는 건 온리 서비스 쪽만, 서비스업만 픽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건데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죠, 사실은. 그 부분에 수혜가 없는데 어쨌건 간에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오히려 중국 관련돼 있는 게 리오프닝 효과가 좀 이제 거의 상실되고 있다는 논조가 많이 나오고 오히려 최근에 중국을
디스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자, 중국의 현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일단은 주요 국가들 중국, 미국, 일본을 봤을 때 자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으로 봤을 때 선진국, 미국과 일본을 보면 얼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 시장 규모와 비슷하게 부동산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뭐 조금 어쨌건 간 채권 시장 비슷한 규모이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중국의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주식과 부동산을 합친 것보다도 합쳐도 한 100 정도 되죠. 합친 것보다 4배 이상 큽니다. 즉 중국에서는 경제의 자산 시장의 바로메타가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팁 드리면요. 여러분 이 커먼 센스인데 좀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 주식과 채권, 부동산 했을 때 각국의 이 규모 중에서 전 세계에서 주식, 채권을 포함해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이 어디냐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시장입니다. 부동산이.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중국의 경제가 결국은 픽업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뭘 봐야 된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된다는데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갖다 놨죠? 보시면 이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계속 부진하죠. 그래서 중국의 자산 시장은 부동산이 키고 근데 현재 굉장히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국이 앞으로 향후에 부동산 시장 어떤 부양책이나 이런 정책이 나온지를 체크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냥 속된 말로 냅두면은 별로 재미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부양책 이런 게 나올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가 오늘 촬영 일자로 내일 오늘 저녁인가요? CPI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전월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아마도 근데 코어 CPI는 크게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건 간에 여전히 이제 물가가 좀 높은 수준인데 물가가 우리가 얘기할 때 공산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좀 우리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주황색인가요? 이 주황색은 이게 이제 여기 웨이지 그로스라고 해서 임금 상승률입니다. 자, 근데 임금 상승률이 뭐와 굉장히 상관성이 높냐면은 여기 보시면 US 퀼 레이쇼, JOLT 퀼 레이쇼와 굉장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JOLT는 뭐냐면은 잡 오프닝 그리고 턴오버 레이쇼 뭐 이런 게 되는데 그 지표 중에서 퀼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이 퀼 레이쇼는 이런 겁니다. 잘린 게 아니에요. 잘린 게 아니라 본인이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거죠? 자, 우리가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이렇게 이 퀼 레이쇼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좋은 일자리 많으니까 금방 다니가 때려치우고 급여 더 높은 날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퀼 레이쇼가 올라가고 퀼 레이쇼 올라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주도권이 노동자를 갖고 있는 거죠. 반면 경제가 꺾일 때 좋은 예가 2008년 9년이죠. 이렇게 꺾일 때는 어떻게 되죠? 퀼 레이쇼가 쫙 줄어듭니다. 퀼 레이쇼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그만두면 갈 데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비자발적인 퇴사자 비율이 쫙 줄어들죠. 이때 2008년 때 보시면은, 그죠?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갈 데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또 인건비가 주도권이 또 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급여가 크게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퀼 레이쇼가 떨어지면은 임금 상승률도 줄어들고 퀼 레이쇼가 올라가면 임금 상승률도 같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퀼 레이쇼가 아주 쫙 드라마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금 상승률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 내려갈 것 같고 근데 퀼 레이쇼가 임금 상승률보다 6개월 선행을 합니다. 즉 임금 상승률이 퀼 레이쇼가 떨어진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물가에 가장 좀 스티키하게 안 잡히는 게 이 부분인데 이것도 시간이 흘러가면 잡힐 거다라는 농구의 저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브라질 채권을 2월 달부터 콜을 해드렸죠. 콜을 해드렸습니다. 콜을 해드렸고 그래서 제 방송에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IB들 자료 말씀드렸는데 제가 AS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AS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아주 최근에 5월 말일에 나온 이제 그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그냥 한번 보시죠. 브라질 정책 금리가 현재 13.7인데 금년 말에 11.75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향후 1년간이죠. 내년 한 중반 되면 10.25까지 금리 인하를 할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골드만은 금년 3분기부터 브라질의 정책 금리가 인하를 될 것 같다는 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이제 실제로 저한테 약간 부정적인 댓글을 좀 주시는 분도 통화 부분이죠. 통화 부분인데 달러 대비 레알러 환율은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에 우리가 브라질을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우리 교차 크로스레이트 통화인데 실제로 원달러 움직임보다 달러 대비 레알 움직임이 폭락을 해서 사실은 원화 대비 레알이 크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적어도 달러 대비 레알은 굉장히 적어도 내년까지 스테이블할 것 같다는 거를 골드만삭스도 동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요 작성한 날 기준으로 5월 말이었는데 4.97이었는데 4.8까지 전망하고 있죠. 참고로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것은 달러 대비 레알화가 강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골드만은 달러 레알화가 내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힐 것 같고 CPI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브라질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거란 전망의 뜻은 뭐냐면 그만큼 브라질 CPI가 잘 잡히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라질 한번 시장금리 한번 보세요. 제가 2월 달에 콜한 이후에 3월 초에 브라질 10년 국채금리가 3.5여서 지금 11% 초반대까지 내렸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내리고 있죠. 이렇게 최근에 내린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물가가 많이 잡히고 있고 그래서 정책금리 인하가 아마도 금년 3분기부터 인하를 할 거라 예상이 돼서 시장이 정책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브라질의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왜 우리가 투자하는 그 정책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왜 정책금리보다 먼저 움직이는지 굉장히 좋은 예시가 지금 현재 브라질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정책금리가 아직 인하하기 전에 왜 우리가 국채를 먼저 투자해야 되는지 좋은 논거가 되는 사례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브라질 얘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국가 신용도가 너무 낮아요. WB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과하게 얘기해서 브라질처럼 위험한 나라를 왜 우리가 투자자들이 권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하시는데요. 예, 저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브라질 채권을 장기로 투자하기는 현재 시점에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브라질의 국가 신용도가 WB입니다. WB면 당연히 그만큼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한국과 브라질 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요. 요거는 GDP 대비 경상수지가 얼만큼 몇 퍼센트 적자인지, 그렇죠? 여기가 경상수지고 여기는 재정수지입니다. 양국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국보다 브라질이 조금은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브라질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브라질 투자해서 부도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적어도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입니다. 자, 볼게요. 이 자료는 대외 단기 부채 규모입니다. 즉 GDP 대비해서 몇 프로나 단기 해외 부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외환 보유고 대비해서 해외 부채 얼마나 갖고 있는지인데 한국 볼까요? 한국은 GDP 대비 한 8% 정도 단기 부채를 갖고 있고 외환 보유고 대비 한 34%를 갖고 있죠. 브라질은 어떨까요? GDP 대비 부채가 4.3인 한국보다 더 작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대외 부채가 오히려 좀 더 낮죠. 그래서 당연히 브라질 등급이 말해줍니다. 등급이 낮다는 그만큼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적어도 제가 좀 짧은 국면에서 좀 권해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한 1, 2년간의 어떤 만기 들어오는 단기 국채에 대비한 외환 보유고나 GDP 규모를 본다면 브라질 아이러니컬히 한국보다도 더 좀 양호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미국 얘기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의 부도율입니다. 부도율 추이인데요. 이거는 S&P가 발표한 자료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미국의 지금 주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도율은 계속 점증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지난 10년간의 부도율 여기 적어놨는데 2010년 이후에
연초 이후에 부도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5월 말이거든요. 요 색깔은 매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부도 규모입니다. 부도 규모고 그리고 요거는 6월 달부터 연말까지 총 부도 규모죠. 그런데 지금 5월 달까지만 보면은 2010년 이후에 가장 부도가 많이 나고 있어요. 미국이. 이거 팩트입니다. 가장 부도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지난 3년 동안은 월간 데이터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금년 들어서 이렇게 부도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팩트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부도율이 앞으로 좀 어떨 것 같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도율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 이제 BOA 자료인데요. 제가 자주 언급해드린 자료입니다. SLOOS는 Senior Loan Office Survey입니다. 이거 연준에서 하는 조사고요. 어쨌건 간에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 데이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부도율이 점증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 시중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이렇게 부도율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게 또 완화가 되면 시차를 두고 이렇게 부도가 완화되는데 최근에 한 47까지 이렇게 그 SLOOS가 강화됐음에 불구하고 상대 부도율을 최근에 늘었어요. 한 3.1%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보셔야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거 반영해서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도율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매크로 측면에서는 이렇게 어떤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 이런 우려는 계속 좀 점증하고 있고 연준의 어떤 긴축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차를 두고 되는 레깅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 좀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